말단 병사의 전설 제69장 부대의 여군들이 강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을 보곤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미처 몰랐다. 지금 강진우는 제로스타 2호가 전해주는 진실을 고요히 듣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감각이 예민한 몇몇 여군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강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마치 눈앞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을 삼켰다. 뭔가 말하려던 찰나 갑자기 전투복 내부 통신이 자동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진우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령민 중위와 다른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어디요? 지금 무야궁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던 전투복 부대의 모든 여군들이 일제히 되물었다. 정보사 손에 있어. 강진우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매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보사? 설마요? 정보사 쪽에서 납치됐다고 했던 거잖아요? 성격 급한 여군 하나가 말하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다. 모두들 떠올렸다. 애초에 이령민 중위 일행이 갱단에게 납치됐다고 믿게 된 건 정보사의 말 때문이었다. 진짜 상황이 어떤지 누가 알겠는가? 지휘관님, 정보사가 왜 그들을 납치한 거죠? 부대장 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제로스타 2호의 설명을 들으며 부하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헌병사가 나와 나비회 사이의 갈등을 틈타 나비회를 흡수하려 했지. 헌병사 혼자 힘으론 부족하다 판단해 정보사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런데 정보사란 놈들은 원래 음모 짜는데 일가견 있잖아. 내 이름을 빌려서 행성 전체의 갱단과 헌병사, 경찰사까지 전부 손에 넣으려 했던 거지. 물론 헌병사는 이 사실을 몰랐을 테고. 그런 와중에 날 자극하려고 내 부하들을 납치하는 짓까지 벌인 거다. 여군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그 사건이 이런 복잡한 음모였을 줄이야. 그런데 정보사와 헌병사가 왜 지휘관님을 자극하려는 거죠?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제수연이 다소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금 제로스타 2호가 한 말에 얼어붙고 말았기 때문이다. 제로스타 2호는 싱긋 웃으며 설명했다. 강진우, 그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빌려 책임을 덮어씌우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연방 고위층 사이에서 당신은 재앙의 별로 통하거든. 재앙의 별? 내가 왜 재앙이야? 강진우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걸까? 그건 미안. 언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제로스타 2호는 대충 얼버무렸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면 강진우가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그 첫마디에서 눈치챘다. 제로스타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물어보려던 찰나 문득 지금까지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남몰래 눈을 감았다. 그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 늘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위기를 넘기곤 했다. 그런데 자신과 가까이 지낸 이들 대부분이 어째선지 불행을 겪었다. 설마 그게 이유? 그 순간 자주 포함해서 죽어간 수만 명의 병사들이 떠올랐다. 강진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내가 진짜 재앙일지도 몰라. 그 모습을 본 제로스타 2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진우. 이제 알았구나.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했다. 그래. 나랑 엮인 사람들은 전부 불행해져. 내가 재앙이 맞는 것 같아. 제로스타 2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적을 쓸어버리며 유쾌하게 복수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진호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위로를 주는 것. 제로스타는 방금 전 분석한 강진호의 심리 패턴을 바탕으로 위로 모드를 실행했다. 그리고는 약간 떨리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강진우, 너무 낙심하지 마.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전부 강진우를 해치려던 사람들이잖아. 정작 당신의 동료들은 전부 무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예를 들어 그 자주포함 부하들 말이야. 그들은 전장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큰 공까지 세웠어. 지금은 모두 준위 이상이야. 군 입대한 지 겨우 1년 만에 장교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팀 애들 있잖아. 강진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제로스타는 그 말에 특수 음파를 실었다. 듣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맞아. 그래야 해 하고 받아들이도록 말이다. 강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자주 포함해서 죽은 사람들, 다 내 말 안 듣고 제국 편든 애들이었지. 명령 거부하고 날 공격하다가 폭사당한 놈들도 있었고, 그 불행한 놈들은 전부 날 해치려던 애들이었어. 하지만 내 진짜 동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굳이 날 괴롭히던 놈들의 운명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곤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누나. 그는 아직 반쯤 최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자주포함 사건 이후 그의 마음속엔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천 명의 부하가 이유도 모른 채 전사한 그 사건이 말이다. 그런데 이번 위로 덕분에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진우의 내면에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았다. 내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적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제로스타 2호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진우, 고마워할 필요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강진우의 가슴을 울릴 줄 알았는데 하필 그때 또다시 제수연이 질문을 던졌다. 지휘관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진우는 정신을 돌아 다시 대답에 집중했고 제로스타의 다정한 고백은 결국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속으로 씩씩거리며 제수연을 원망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분위기 잡았는데. 강진우가 정보사가 자기 이름을 빌려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전하자 여군들은 너도나도 제로스타 2호와 비슷한 말로 강진우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지휘관님 잘못 아니에요. 지휘관님 덕분에 저희는 살았잖아요. 그 말들에 강진우는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옆에서 그 모든 걸 들은 제로스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가 위로할 땐 그냥 고맙다. 누나 한마디 하고 끝이더니 지금은 감동까지 받네. 그런 가운데 제수연이 조바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지휘관님, 그럼 지금 이령민 중위는 어디에 있는 거죠? 강진우가 아직 제로스타 2호에게 묻기도 전 제로스타가 먼저 대답했다. 미안해, 강진우. 언니가 아까 이야기한 건 통신 기록에서 알아낸 거야. 하지만 그녀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거기선 언급이 없었어. 그래서 언니도 몰라. 언니, 정말 쓸모없지. 제로스타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다. 제로스타는 전자기기만 있으면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부 알 수 있다. 정보사와 헌병사가 대화하던 곳도 식당이었고 CCTV 하나 없이 그냥 마주보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제로스타는 고의로 진실을 숨겼다. 강진우 너라고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 어디 얼마나 애가 타나 한번 보자. 어차피 걔네는 잘 자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강진우는 그런 제로스타의 시선을 보며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 우주에서 제일 대단해. 정말, 제로스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진짜라니까. 강진우는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언니 속이는 거 아니지? 또다시 확인 질문. 안 속여. 진심이야. 강진우는 점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이 누나 왜 이리 애같이. 예전엔 성숙한 느낌이었는데 설마 바이러스라도 먹었나? 언니 기분 좋아졌으니까 그럼. 제로스타가 마음이 누그러진 듯 이제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강진우는 타이밍 좋게 제수연의 질문에 대답하며 화제를 돌려버렸다. 그 장면에 제로스타는 이를 물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지. 강진우 내가 먼저 구해달라고 빌기 전까진 절대 안 알려준다. 걱정 마. 강진우는 담담히 말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정보사 손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 지휘관님, 그럼 우리 정보사한테 정식으로 요구하나요? 제수연이 물었다. 강진우는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요구해봤자 걔네가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지? 오히려 입막음하려고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일걸.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정보일 뿐 증거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수연의 말투는 점점 초조해졌다. 강진우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간단하지. 지금 이 행성에선 경찰서만이 나비의 편이고 나머지 세력은 전부 정보사 편이야. 다 적이라는 소리지. 그럼 전면전이다. 다 박살낼 때까지, 걔네가 자진해서 사람 넘길 때까지 계속 간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애초에 걔네는 내 손을 빌려 행성의 잔당을 싹 정리한 뒤 그때서야 인지를 내놓을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난 다 죽이고 시작할 거야. 내 손에 안 들어오는 건 남기지 않아. 그 말에 제수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행성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여긴 관광 수도인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강진우는 어깨를 으쓱였다. 맨 처음 날 이용해 이 판을 짠 맨델라는 분명히 뒤처리까지 다 계산했을 거야. 우린 그냥 부숴버리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재앙의 별의 방식이니까. 그는 씩 웃었다. 제수연과 다른 여군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1순위는 강진우, 2순위는 자신의 자매들, 그리고 3순위가 자신. 이것만 지켜지면 나머진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남들 보기엔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게 뭐가 나쁜가? 제로스타 역시 아무 말 없이 강진우 옆에 조용히 있었다. 사실 제로스타의 정신연령은 아직 유치했다. 만약 강진우가 악당이었다면 달콤한 말 몇 마디의 연방을 멸망시키는데도 기꺼이 도왔을 것이다. 한편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엘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슬쩍 몸을 움직였다. 땅에 떨어진 자기 소지품들 자석카드 몇 장을 조심스레 주우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겨섯번은 얼른 주머니에 파란 금속막대 몇 개를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욕심 가득한 눈으로 강진우가 들고 있는 증권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진우 손에서 직접 뺏는 건 무모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멀리 있는 백금석 상자 쪽으로 몸을 옮겼다. 강진우는 이 둘의 수상한 행동을 모두 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손에 쥔 증권을 계속 넘기고 있었다. 제로스타는 약속대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증권 스캔은 성실히 도와주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이른 일, 감정은 감정이니까.
강진우가 증권을 살피자 L과 6번은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강진우가 별말 없이 계속 보고만 있자 다시 용기를 내 움직였다. 6번이 상자에 손이 닿으려던 순간 갑자기 한 전투복 병사가 먼저 상자를 낚아채 들었다. L도 간신히 자석카드를 주었지만 그 순간 강진우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하, L씨 덕분에 주었네요. 고마워. 그와 동시에 다른 전투복 병사가 한 손엔 총, 다른 손은 L에게 내밀었다. 총구는 일부러인 듯 L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L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석카드를 건넸다. 하! 천만에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씩씩댔다. 객스, 강진우. 그게 무슨 카드라고? 그냥 일반 정보 카드라니까. 신용카드도 아니고. 물론 L은 강진우가 단지 호기심에 카드를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버릴 거라 믿었고 그 순간을 틈타 다시 회수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제로스타에게 자석카드의 용도를 전부 들었다. 이건 나비회를 장악하려는 정보사의 핵심 기밀.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였다. 스캔이 끝난 증권 서류를 한 병사에게 건넨 강진우는 외부 용병 부대의 무전기를 연결해 선언했다. 용병 형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주, 강진우입니다. 지금 제 손엔 1조 블루골드가 있습니다. 나비회를 쓸어버리면 전부 다 드리죠. 그 말을 들은 L은 시겁했다. 야, 너 왜 내 이름 공개해? 지금껏 일부러 숨겨놨던 걸 왜 갑자기? 강진우는 지금까지 잘도 자신의 정체를 감췄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스스로 밝히는 걸까? L은 속이 타들어갔다. 이러다 용병들한테 재앙의 별 강진우로 찍혀서 다 도망치는 거 아냐. 그래서 내가 정체 숨겼던 건데. 6번은 입을 떡 벌린 채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얘 돌았나? 1조를 그냥 퍼줘. 그 돈이면 용병 수백만은 고용하겠구만. 밖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진짜 자기 돈 아니라서 저렇게 막 쓰는 건가? 한편 외부의 용병들은 무전을 들으며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방금 뭐래? 고용주 이름이 강진우. 그 강진. 재앙의 별 강진. 갑작스런 사실에 모두 입을 벌리고 서로를 쳐다봤다. 강진우와 엮인 사람치고 제대로 끝난 사람이 없었다. 다들 슬슬 도망칠 준비를 하려던 순간 1조 블루골드. 그 한마디에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한쪽에서 손가락을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하며 숫자를 세던 둔한 용병 하나가 결국 포기하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었다. 형, 1조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하지만 질문받은 용병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침만 흘릴 뿐이었다. 몇 번을 흔들어 깨우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질문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1조는 1조야. 진짜 1조라고. 그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용병들이 동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 정신을 차린 그들은 맨 먼저 자기 뺨을 한 대씩 때리고 바로 옆 동료의 옷깃을 붙잡고 물었다. 나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냐?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던 묶여있는 부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이 도적들은 뭐하는 놈들인가? 전부 1조. 1조 하면서 무슨 라디오 주파수 얘기라도 하는 건가? 한편 용병단의 단장들은 겉으론 침착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전기를 꺼둔 상태로 라이언 주변에 모였다. 한 명을 밀어내듯 앞으로 내세워 물었다. 아, 형제. 그 강진. 아니, 우리 대사장님 말 믿어도 되는 거냐? 그 단장은 옆에 묶여있던 뚱뚱한 갑부를 보곤
기분 나쁜 듯 발로 뻥 차서 멀리 날려버렸다. 무전기를 꺼두고 있던 라이언은 두 눈을 번뜩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말했다. 100%야. 사장님이 분명 나비회의 금고를 찾으신 거야. 그 말을 들은 단장들은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일조는 너무하잖아. 설마 사장님이 진짜 우리한테 다 주실까? 말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우리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 허탕일 수도 있잖아. 라이언은 능글맞게 웃었다. 걱정 마. 사장님이 누군데? 그 정도 그릇도 안 되는 분이었으면 진작 말 나왔겠지. 그리고 말야 사장님도 얘기했잖아. 이건 블루골드 가치가 1조라는 거야. 근데 나비회의 금고에 블루골드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건 사장님이 얻은 전리품의 일부분일 뿐이야. 사장님이 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국물도 못 얻겠냐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무전기로 흘러들어왔다. 그래, 내가 고기 먹는 자리에 내 식구들이 국물도 못 얻어먹게 하겠나. 각 용병단장들은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진짜로 사기친 놈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라. 이 말을 들은 용병들은 단장들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단장들은 동시에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 우리 통신기 꺼놨는데. 강진우가 방금 한 말은 분명 자신들끼리만 나눈 대화였다. 그런데 어떻게 들은 거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그때 한 전투복 병사가 다가와 손짓하며 말했다. 따라오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다. 단장들은 놀랐다. 이렇게 위압적인 전투복 병사들이 전부 여자였다니? 하지만 이내 이해가 됐다. 강진우에게 남자 병사란 이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물론 입 밖으로 군의한대 같은 단어를 꺼냈다가 강진우 손에 가겠지. 한편 강진우는 어리 빠진 엘과 6번을 보며 웃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저 블루골드 원하는 만큼 챙기세요. 내 선물입니다. 엘과 6번은 속으로 투덜댔다. 진짜로 챙겨주고 싶은 거면 증권 좀 주던가 아니면 저 백금석이라도. 그래도 둘은 곧장 푸른빛 금속 더미로 달려가 정신없이 퍼담기 시작했다. 나중엔 손에 안 차는지 아예 옷을 벗어 가방처럼 묶기까지 했다. 뒤이어 통로를 따라 불안하게 들어온 용병단장들은 눈앞에 거대한 블루골드 더미를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던 몇몇은 엘과 6번의 짐승 같은 행동을 보고 황급히 외쳤다. 야! 적당히 챙겨.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죽기 싫으면 좀 덜 가져. 라고 속으로 외쳤다. 입 밖으로 말하진 못했다. 이제 이 블루골드는 단장들 마음속에서 이미 자기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 억제는 했다. 그나마 엘과 6번이 다 챙기기엔 무리라는 계산도 있었고. 하지만 만약 일반 용병들이 들어왔으면 아마 참지 못하고 권총부터 꺼내들었을지도 몰랐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크음. 단장들은 정신이 번쩍 들며 용병식 경례를 하며 외쳤다. 사장님. 강진우는 주변의 블루골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이번 보수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단장들은 고개가 빠질 듯이 끄덕였다. 받겠습니다. 사장님 말이라면 지옥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곳은 일부 병력으로 지키고 나머지는 나랑 같이 나비회를 쓸어버리자. 그렇게 말한 강진우는 여군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단장들은 그의 뒷모습에 예를 갖춰 경례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강진우가 들고 간 2개의 상자. 도대체 저건 얼마짜리지? 그가 사라지자 단장들은 곧 L과 6번에게 접근해 억지 미소를 띄웠다. 2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제야 고개를 든 L과 6번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식은땀을 흘렸다. 주변엔 근육질 용병들이 사냥개처럼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강진우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던 수백 킬로그램짜리 보따리를 꼭 껴안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그 모습을 본 라이언은 입을 벌리고 중얼거렸다. 저게 가능해. 저 무게를 들고 저 속도로 뛰다니. 말도 안 돼. 혹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나 그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벙찐 채 굳어버렸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단장들마저 L과 6번처럼 미친 듯이 금더미에 뛰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언은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혹시 이 광경 보고 화내서 의뢰를 철회하면 그럼 진짜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말에 움찔한 단장들은 황급히 블루골드를 손에서 놓고 뛰어나갔다. 빨리 나가자. 얼른 따라가. 라이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고 안을 돌아봤다. 그 빛나는 파란 보물들. 그 유혹은 정말이지 치명적이었다. 용병 단장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작전이 끝나 있었다. 그들은 금고 문을 다시 잠그고 각자 이름이 적힌 봉인지를 수십 개나 덕지덕지 붙여놓았다. 그리고는 각 용병단에서 가장 정예라고 할 수 있는 부하들 절반을 선발해 금고를 지키게 했다. 사실 라이언이 전투력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단장들은 아마 전원 정예를 남겨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금고 앞을 지키는 병력이 2,000명을 넘었다. 단장들에게서 1조 블루골드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용병들 사이에 퍼졌던 부자들한테 한탕 뜯자 작전은 바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주머니와 가방 속에 넣어뒀던 시계, 반지 같은 잡동사니들을 꺼내 바닥에 휙휙거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블루골드를 넣을 자리가 없잖아. 한편 엘은 아직도 자석카드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그가 블루골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강진우가 떠나는 부유차에 정확히 맞춰 동행했다. 엘은 차에 올라탔을 때 먼저 강진우 주변을 훑어봤다. 상자는 안 보였다. 호텔로 보냈구만. 싸움할 때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당연하지. 엘은 잠시 고민했다. 지금 사람 보내서 호텔에 들이치면 어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간 강진우한테 꼬투리 잡힐 게 뻔했다. 그리고 강진우가 정보사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순간 그건 정보사의 멸망을 의미했다. 대통령이 나서도 못 막을 일이었다. 엘은 결국 조용히 마음을 접었다. 건드리지 말자. 가만히 있어야 산다. 강진우는 엘이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계산을 굴리는 걸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는 전투복 병사들에게 나비회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하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즉시 출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시간 바닥에 묶여있던 부자들은 이제서야 슬금슬금 나타난 경찰들에게 구출되었다. 부자들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도 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경찰이냐? 쓰레기지. 하지만 경찰들의 알랑거리는 말과 무야궁의 접대 여성들의 다정한 위로에 조금씩 화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치욕적인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곧장 도둑놈들에 대한 욕설이 쏟아졌다.
그중 한 명, 아까 용병단장에게 발로 차였던 뚱뚱한 갑부는 자기 엉덩이를 문지르며 소리쳤다. 여러분! 방금 전 그 도둑놈들 입에서 들었어요. 그 도둑들 보스 이름이 강진우랍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그 자식을 박살냅시다. 그 말에 다른 부자들도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그래.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해. 강진우. 감히 우리한테 이런 수모를 가만둘 수 없지. 그렇게 소리치며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던 중 갑자기 조용히 있던 노련한 갑부 하나가 소스라치게 외쳤다. 잠깐. 뭐라고 했나? 방금 그 이름 강진우라고. 맞아요. 강진우라니까요? 왜요? 혹시 아세요? 뚱뚱한 갑부는 의기양양하게 대꾸하며 몇몇 멍청한 갑부들과 함께 그 노련한 갑부에게 다가갔다. 혹시 잘 안다고 하면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어줘야지. 그런데 이상했다. 사방이 너무 조용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었다. 멍청한 갑부들이 눈을 끔뻑이며 주위를 둘러보자 바로 옆에 있던 부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떤 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고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리고 곁에 붙어있던 무야공 여성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연민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그녀들이 지금은 눈을 반짝이며 황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받아본 적 없는 진짜였다. 그걸 본 멍청한 갑부들은 잠시 넋을 놓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뚱뚱한 갑부가 뭔가 물어보려던 찰나. 주변에 바글거리던 경찰들이 슬금슬금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들은 마치 꼬리를 말아진 토끼처럼 도망쳤다. 그리고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몇몇 부자들이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별 피해도 없었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리고 대다수의 부자들은 다의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남은 것은 뚱뚱한 갑부와 몇몇 눈치 없는 멍청이들 뿐. 그들은 자신들만 남은 걸 깨닫고 머쓱해졌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좋아, 이제 경찰이 왔으니 든든하겠지. 수십 대의 무장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더니 전부 내리자마자 곧장 총을 들이댔다. 손들어. 너희 도둑놈들, 꼼짝 마. 갑작스런 반전에 뚱뚱한 갑부는 기겁하며 외쳤다. 나 XX재단 이사장이야. 나는 XX 변호사라고. 난 국회의원이야. 나는. 각자의 직책을 소리친 이들은 그 다음에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강도 아니야. 피해자라고. 피해자라니까.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별 효과는 없었지만 뭐랄까 너무 허접하게 생긴 데다 말도 안 되는 포스를 풍기지 못해서였을까. 어쨌든 경찰들은 곧 총을 내렸다. 한 경찰 간부가 출렁이는 배를 흔들며 경찰 무리 속에서 걸어 나왔다. 계급은 지방경찰청장, 위풍당당하게 부자들을 한번 째려본 뒤 목소리를 높였다. 도둑놈들은 어디 갔어? 전부 튄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야궁 건물 안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자식들아. 나비회가 우리 사장님 건드렸거든.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나비회 조지는 중이니까 개입할 생각이면 뒤지는 줄 알아. 경찰과 부자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무야궁 출입문 쪽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대형 체격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여유롭게 서 있었다. 삐딱한 웃음, 거침없는 태도 딱 봐도 방금 전 그 용병들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도 저들 중 하나일 게 분명했다. 부자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벌벌 떨며 재빨리 경찰 뒤로 숨었다. 경찰들 역시 반사적으로 순찰차 뒤에 몸을 숨긴 후 총을 꺼내 조준했다. 이 용병들은 경찰이 들이닥칠 걸 대비해 출입구에 배치된 감시조였다. 그들은 부자들이 강진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혼비백산 도망친 걸 보고 흥미가 생겼고 이번엔 경찰도 한 번쯤 놀래줘 볼까 싶었다. 어차피 못 쫓아내더라도 우리 2,000명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경찰들의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자 용병들은 됐구만 하는 표정으로 크게 웃으며 고개를 까딱였다. 그 모습을 본 지청장은 분노의 입술을 실룩였다. 이 자식들 완전 깡패네. 당장 총질 명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지청장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다. 저렇게 대놓고 설치는 거 보니 뒷배가 만만찮군. 일단 누구 백인지부터 파악하자. 그는 슬쩍 경찰차 뒤에서 몸을 일으켰다. 모자를 바로잡고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74지구 경찰서장이다. 무야궁은 합법 등록된 유흥업소다. 설령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지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건 불법이다. 그리고 본론. 너희 사장이 누구냐? 그러자 용병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웃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불법. 불법이라는 말을 경찰이 입에 담는 거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장님 이름은 진. 잘 들어라. 강진우. 재앙의 별.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장이야. 지청장은 순간 멍해졌다. 진우. 그리고 곧장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재앙의 별, 뒷부분 진우는 손으로 입을 가려 삼켰지만 이미 앞부분만으로도 경찰들은 다 알아버렸다. 순식간에 현장의 긴장감은 다른 방향으로 터졌다. 서서히 경찰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속삭였다. 진짜냐? 재앙의 별 강진? 그 강진? 전설 맞지? 그제야 멍청한 부자들까지 사태를 파악했다. 설마 방금 들은 이름이 그 강진우? 연방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존재. 수만 병사를 한 번에 날려버렸고 전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사성 장군을 반란군으로 몰아버린 남자. 연방 장교 수백 명을 참수했고 제국과의 전쟁에서 전략 하나로 승리를 끌어냈으며 심지어 연방군을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인물이 지금 자기들을 납치한 놈들의 사장이었다. 으악. 그 순간 그간 목에 핏대 세우며 복수를 외치던 부자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몸을 숙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린 그냥 돈 많은 시민일 뿐입니다. 도망가자. 눈 마주치기 전에 튀자. 부자들은 손살같이 흩어졌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강진우가 그 무지막지한 권력자들을 조졌는데 자기 같은 그저 돈 좀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라도 강진우가 기분 나빠서 손짓 한 번 하면 그 순간생을 마감하는 건 순식간일 터였다. 이 광경을 만약 강진우가 봤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며 고소했을 것이다. 소문은 또 제멋대로 커졌구만.